정치 맞수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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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굉장히 기자회견도 많고 일정이 많은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 근데 관심이 집중된 기자회견 하나 있었어요. 미국 액트지오사 고문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으로 포항 앞바다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관심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액트지오사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의 기자회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 main result of that work was that those 7 prospects could hold from 3.5 to 14 billion barrels of oil equivalent. And the only way to test that now is for drilling. The prospects are ready to drill. They show all the elements. There's still risk, but it's unsolvable risk at this point. So the only way to unrisk it is by drilling. The answer is, don't get me wrong, is still risky, right? This i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저도 오늘 오전에 이 기자회견 들어봤는데요. 보시면 용어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다가 영어로 하는데도 실시간 시청자가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공방을 벌이고 국민들도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약간 이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공방도 네. 있지만 네. 우리가 항상 어려서부터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석유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다 희망과 있죠. 네. 그런데 네. 과연 대통령 국정 브리핑을 할 정도로 지금 진척이 돼 있나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청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자료 제공은 석유공사를 포함해서 이제 한 것이고 네. 액트지오의 고문을 중심으로 해서 판독을 했는데 네. 뭐 거기 유망 구조에 딱 트랩이 걸려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네. 그래서 가능성이 높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시추해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있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사실 자원 개발에 대해서 그 심에 있는 걸 있다 그러면 그건 사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결국은 이제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가 또 어떻게 판독을 하는지에 대한 크로스 체킹을 한 다음에 예정대로 올 겨울부터 시추를 해보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내년 봄쯤 이제 확인이 되면 사실 그때 대통령께서 좀 발표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두어서 단계별로 그러면서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야당에게도 좀 설명을 해주고 네.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어떠세요? 기자회견 보셨어요? 대통령, 네, 잠깐 봤는데요. 네. 대통령이 3년 차에 최초의 국정 브리핑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지금 의대 정원 문제나 네. 지금 파업 찬반 투표 현안들이 한다는 거 있으니까. 아닙니까? 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데없는 석유 얘기여서 당장 석유가 콸콸 쏟아졌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액트지오의 이 누구죠? 아브레우 박사, 이름도 어려워서 브라질 사람이라고 하던데 아브레우 박사의 이야기나 또 대통령의 그날 국정 브리핑에 몇 분간 설명하신 네. 얘기나 산자부 얘기나 종합해 보면 매장 가능성이 20% 정도인데 파봐야지 압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추가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한 그렇죠. 거죠. 해봐야지 네, 안다는 네. 건데 네. 그것도 이제 산자부 차관들 포함해 설명을 들어보면은 2026년에서 7년 사이 정도에 이제 탐사 시추가 끝나면 상업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앞으로 10년 뒤에나 그게 있다 손 치더라도 10년 뒤에나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당장 오늘 석유가 쏟아집니다는 얘기로 착각할 정도의 막 140억 배럴, 뭐 4년 갈 수 있는 석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굉장히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었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산자부 정도에서 뭐 보도자료 내지는 국장급 정도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물리탐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한 수준의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일날 국정브리핑 할 때
그 차관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그 파봤는데 안 나와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국민을 현혹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48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그 중화학공업 시대에 그 전에 막 석유 파동이 있고 이런 시점에 얘기를 했어도 3번 정도 시추를 해본 다음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게 시체말로 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물리탐사 수준의 이거를 끝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소개가 나오면 물론 좋죠. 기대하겠죠, 국민들.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이렇게 성급하게 할 문제이냐, 또 액트지오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이런 것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궁금증이 풀리길 바랬는데 여전히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저는 스스로 남았고 이건 국회에서 조금 자료도 받고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탐사 성공률 20%라는 게 그 실패 확률도 80%다라고 아까 전문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조금 더 절차를 밟아가면서 대통령은 그 후에 설명을 했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아브레우 박사가 설명할 때 이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 1인 기업 같은 거였고 그 회사 구글링 해보니까 가정집이었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 팀들은 세계 곳곳에 세계 흩어져 곳곳에 있습니다. 있고, 이랬어요. 예. 그럼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질문이 나갔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냐면 자 그러면은 이 물리탐사 작년부터 한 거의 1년 가까이 걸쳐서 이거를 분석을 한 결과로 작년 연말에 이제 뭐 우리 정부에 알려줬고 이런 절차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당신의 팀들은 그 누가 얼마큼 참여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연 매출 뭐 3천만 원대였는데 작년에 갑자기 뭐 수십억대로 올라간 게 한국의 어떤 그 발주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어떻게 참여해서 분석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되고 석유공사나 산자부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몇 개 기업이 입찰을 해가지고 액트지오가 선정됐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고 그 일련의 과정들 어떤 조금 더 절차가 오고 구체적으로 가고 구체적으로 해야 보여줬어야 되는데 했다. 자료를 네. 안 내놓잖아요. 이게 무슨 큰 영업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면은 더 큰 회사, 호주 회사가 15년간 함께 하다가 손을 떼고 별로 가능성 없다라고 하고 손을 뗐는데 아무리 본인이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1인 기업의 이 박사가 와서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거를 다 이런 해소가 됐다고 국가적 보지는 중대 않으시는 사업에 거예요? 대해서 네.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석유공사 돈 들어가나요? 이거 혈세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자료라도 다 펼쳐놓고 얘기를 해도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많을 텐데 전혀 해소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호주 기업 있잖아요. 네. 그 우드사이드라고. 네. 거기는 지난해 초에 장래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 액트지오사는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논란을 좀 키운 면도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좀 네. 봤더니 네. 우리나라가 한때 천연가스가 나와가지고 그걸 생산해서 우리가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유사한 지역이에요. 뭐 주작 또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 네, 네, 광고 나와요. 이름을. 네, 네, 광고 그 이름 나오죠. 지역이었는데 네. 그때도 바로 우드사이드가 탐지를 했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나왔어요. 2년 후에 천연가스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유사 산유국 정도는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 표현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탐사를 해봤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그럼 전혀 없다고 없느냐, 말할 그렇게 수도 하기는 없고 어렵다. 또 지금 그리고 그 지역에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어서 트랩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탄화수소인지 알고 뚫어보니까 이산화탄소만 나올 때도 네, 있다는 네,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전문 용어를 잘못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 게 좀 과하다 싶기는 하나 네. 석유가 콸콸 쏟아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차분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판독을 했고 그 확률은 20%이고 그다음에 올 겨울부터 이제 시추를 시추를 들어간다라는 시작해서. 얘기를 예, 했고 예. 그럼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미래 자원이라고 본다면은 어느 국가나 그거를 시추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단지 이 과정에서 예. 좀 절차가 투명해야 된다라는 거 야당이 지적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액트 지오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 다른 회사, 우리나라의 석유 공사를 포함해서 크로스 체크는 어느 정도 했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면은 훨씬 신뢰가 닿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추를 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든 아니면 전혀 안 나오든 전혀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 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과정이 투명하다면 그런 건 다 받아들일 그렇습니다. 수가 그리고 있다. 이거는 예, 예. 지금 그 많은 그 자원공학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이미 정치 공방화되니까 말하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도 있다. 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정도면 해야 된다라는 말은 해요.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도 정권에 대한 신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신뢰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이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제가 석유가 콸콸콸 쏟아져 나온다고 얘기했다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말씀하실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건가? 신뢰가 담보돼야 라고 되는데. 깜짝 놀랐다는 예, 거죠. 예. 그런데 그 단계는 아닌데 대통령이 왜 이걸 들고 나왔을까? 또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호들갑은 정부가 다 떨었어요. 삼성전자 시총의 5배 막 이런 얘기 해가면서 그러니까 국민들 차분하세요. 일단 파볼게요. 결론은 이건데 호들갑은 정부가 다 떨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MB 정권의 자원외교의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어떤 정책 신뢰도는 더없이 추락해 있고 정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완전히 추락해 있는 이 마당이기 때문에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과연 대통령이 이걸 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파봐야 되는 거잖아요. 1,000억씩, 2,000억씩 막 수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계속해야 된다. 그런데 또 산자부 차관은 나와서 안 나와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가능성 20%를 믿고 혈세를 들어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첫째. 두 번째는 대통령 퇴임 이후가 될 텐데 그러면 그거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가 번져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아브레우 박사의 1인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국가의 이런 중대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올인해도 되는 것인가. 앞으로 탐사 시추하고 하는 과정에 이 1인 기업이 어느 정도의 범주까지를 참여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인데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회 안에서의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회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산자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필요성 어떠세요? 산자위에서 질의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뭐 질의는 국회의원들이니까 하는데 하긴 하는데 제 답답하신가요? 생각으로는 네, 오늘도 네. 그렇고요. 네. 좀 전문가들이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산자위도 지금 그 전문가를 뭐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좀 듣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치 공방만 어떤 할까봐. 이슈든 간에 그냥 딱 진영으로 나뉘어져가지고 네, 네. 한쪽에서는 무조건 되는 것처럼 한쪽은 한쪽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네. 든다면은 그 우드사이드는 가능성이 없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산자부가 발끈하면서 아 그거는 뭐 회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지? 합병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철수를 한 무슨 거고. 광구라는 네. 유망 구조가 아니고 뭐 거기까지는 네. 안 해보고 이렇게 마치도 디펜드를 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원래 산자부의 정답은 뭐냐면 아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크로스 체크가 계획되어 있고 내지는 지금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안 나오면 큰일 날 기세로 막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더 그런데다가 이제 그 뭐라 그래요 늑대와 양치기 소년 그 신드롬 같이 그 뭐 얘기하고 나면 안 부산 믿고. 엑스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될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표출하는데 자원 개발은 원래 DJ 정부 때부터 본격화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패 사례로 MB 정부를 많이 얘기 드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실패한 사례도 많은데 그 왜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뭐 호수인가 예. 거기 리튬이 나오고 뭐 아직까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개발이나 자원 외교라는 게 1+4는 5 이렇게 딱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능성을 갖고 그래도 하는 건데. 해야 되는 게 예. 어느 나라든 예. 그래서 지금 그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정부 국가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잘 되면 삼성전자 시총 5배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네. 정치 변수를 빼면 그래서 올겨울에 차분하게 일단 시추를 해보고 네. 그래서 나오기를 전국 국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투명성이 투명하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야당이 경고한 건 잘한 거예요. 정부도 투명하게 해야죠. 100번 맞는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네. 산자부 정도에서 보도자료 내지는 국장급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왔고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설명을 그리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해볼 된다. 계획입니다 예, 정도 예. 했으면 산자위에서 현안 질의할 때 전문가들 다 불러서 얘기를 골고루 들어보고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를 덥석 들고 나오셔가지고 국정브리핑 제1회 국정브리핑인데 이렇게 설익은 거를 들고 와서 대통령이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일이 일파만파 커진 거고 오히려 커졌다. 수습이 더 안 되는 안 거죠. 된다. 이제는 그냥 직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 빠르게 가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싶어도 입을 다물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고 이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게요. 네. 정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두 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야가 신경전을 정말 세게 벌이고 있는 곳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못 박은 22대 국회 상임위 명단 제출 시한이 오늘 밤 12시입니다. 근데 여야 신경전이 엄청 심한데요.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4년 전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때도 47일이나 걸렸습니다. 180석을 갖고 대폭주를 했던 그 4년 전조차도 최소한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47일이나 협상에 공들이는 척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171석의 민주당은 그런 눈치도 안 보겠다고 합니다. 단독으로 의장 선출한 지 단 이틀 만에 소수당에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엄포를 연일 놓고 있습니다. 오늘이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법정 시한입니다.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래야 국회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고 바로 제출할 것입니다.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일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일을 하지 않을 거면 국회의원을 할 이유도 없고 정당을 구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지가 없겠습니까? 참 국회 활동 쉽게들 하죠. 저렇게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안 하겠다가 제일 쉬운 그러니까 건가요? 인내심을 갖고 서로 뭐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해갖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정말 정치적인 방법으로 소진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고 좋아, 니들 다 먹겠다고? 우리 그러면 버티겠어. 그리고 한쪽에서는 법대로 하자 그러는데 그게 법대로가 아니에요. 과거에서부터 그 법사위는 2당이 갖는 것으로 그리고 운영위는 정부 여당이 하는 것으로 일종의 그 신사협정처럼 해왔죠. 그렇게 예, 관례처럼 예, 예. 해왔는데 지금은 법대로라는 사실은 의도는 따로 있죠.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 노림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 기대한 게 있어요. 요새 이재명 대표가 말입니다. 뭐 연금 문제도 그렇고요. 또 지원금 문제도 그렇고 종부세 문제도 그렇고 중도를 확장하겠다는 의도를 벌써부터 가져서인지 때로는 그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를 써가지고 요번에 그래도 막판에 좋아, 법사위는 적어도 양보를 못하겠으나 운영위 가방위는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오늘 밤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기가 수박 소리 듣는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18개 다 가져가겠다라는 결국은. 심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듯이 저거밖에 없을까? 지금 야당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 야, 여당이 저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느라고 하는데 정말 많이 뽑아줬더니 오만불손하게 짝이 없구나. 이런 이미지 구축이라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건 되게 쉬운 거죠, 오히려.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민주당은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오늘까지 결론을 내긴 해야 되는데 네. 국회법상.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상임위 배분도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이제 상임위 배분은 뭐 전혀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국민의힘이 하면은 이제 국회의장이 또 이렇게 상임위를 정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막 심란할 거예요. 본인들도 희망하는 상임위도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국회는 타협과 협상 정신을 살려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참 쉽지는 않겠다 싶어요. 저도 그대로 갈 수도 있겠다. 공언한 대로 민주당이. 그런데 21대 상반기 원구성 협상 얘기를 이제 추경호 아까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고 그때는 뭐 47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면서 이제 상임위 다 가져왔던 독식을 게 한 있고 거고, 네. 지금은 야당이니까 사실 그때보다 부담은 반은 덜었어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이제 당론으로 그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재차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21대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사실. 7월 말까지 대통령실의 어떤 통신 기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서두르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런 이해를 거를 국민들이 이해를 해줄 거다 이렇게 이해를 보세요? 못할 바는 네, 네, 아니에요. 아니다. 그런데 이제 네. 다수의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또 특검법에 찬성하는 또 다수가 찬성을 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에 가까울 만큼 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한다면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다. 또 이렇게 봐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 들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일요일 의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무엇을 위한 의총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뭐 참여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오늘 협상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일요일 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의총인지 대응 의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으로 15개 특위를 상임위에 어떤 대응하는 형태에 만들어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더 오늘 밤에라도 협상을 원내대표끼리 좀 했으면 만나서 좀 좋겠다. 하면 좋겠어요. 네, 저는 네. 이 솟아날 구멍이 있겠죠. 이게 뭐 이렇게 꽉 막혀 있겠습니까? 끝까지. 그래서 18개 다 가져오는 모습도 아무리 국민들이 양해를 해도 그거는 민주당에게 장기적으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타협을 끝까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 의원님도 법대로가 아니라 이거 맘대로 하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공격이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역지사지 해보면 네, 네. 170 몇 석 가져가고 우리가 108석인데 다 먹겠다. 니네 들고 와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래 일당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도 조금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끝까지 일요일 밤까지라도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월요일 날은 저는 통과를 시킬 단독 것 표결을 같아요. 할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보세요? 의원님 어떠세요? 단독 표결로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네. 있어 보이려고 양보하는 것처럼 원래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게 원래 당연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아주 통 크게 이거 양보할게 이런 제스처를 한번 쏠 가능성이 있을 있나 수도 했는데 있겠다. 아니 있을 수도 있을 있어요. 수는 왜냐하면 있다. 대권을 네. 바라보고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네. 그것마저도 없이 그냥 운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과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은 그냥 법대로라는 그런 미명하에 네. 다 가져가겠죠. 나중에 독이 될 거예요. 일요일 밤까지 어쨌든 협상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개각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정부에서 일부 개각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총선 패배 후에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이제 2달이 지났는데 별 얘기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장관 교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순서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안 맞죠. 안 맞는다는 네. 안 얘기가 맞는데 많아서요. 이제 현실적으로 네.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겠다. 인준이 만만치 않겠다. 그런 예, 이제 예.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장관들을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것인가. 예.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총선 이후에 뭐 아예 다 전면 개각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어떻게든 대통령이 이제 민심을 받들어서 국정 운영을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것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대통령 실장 바꾸고 정부석 바꾸고 했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민심을 듣겠다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거 그거 외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예. 이후에 뭐 비서관실, 뭐 정무수석실에 비서관 4명인데 다 낙천낙선자들 다시 들어가고 이런 모습 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부속실 특별감찰관도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런 마당인데 총리 그동안에 무슨 뭐 박영선 총리설 이런 얘기 우리는 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힘을 뺐던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거죠 지금 모습이.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는 뭐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합니까? 거의 지금 그럴 태세예요.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그리고 총리에게 그냥 대충 이 국내 문제를 맡기고 본인은 해외 순방 가시려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대통령이 그런 민심을 알고나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총리부터 전면적으로 개각을 해서 민심에 부응하려는 태세가 아니라면은 뭐 장관 몇 명 바꿔가지고 무슨 국정 운영의 기조 변화라고 국민들이 느낄까요? 총리가 그대로 있는데.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 총리 유임은 아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근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야당에서 인준을 안 해줄 것 같은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야당에서 아닐까요? 인준을 네. 해줄 만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사람을. 민심에 부응하는 거죠. 네.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가면서 내 맘대로 총리를 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야당에서야 시시비비 가리고 정확하게 청문회에서 따져보고 하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것이 대통령이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또 그냥 총리 하면은, 인사 이렇게 네, 해놓으면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그 과거에 이렇게 논란 비선에서 뭐 추천했니 안 했니 이런 공방은 왜 했는지도 참 허탈하고요. 총리부터 바꾸지 않는다면은 뭐 이런 몇 군데 개각이 무슨 또 큰 의미가 의미가 없다. 있을까요? 네. 또 주변 인사들로 대통령이 아는 인물들로 또 개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러면. 근데 인준 말씀하셨는데 국회 상황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총리 인사에 주저주저하는 게 맞냐 어떻게 보세요? 주저주저 한다기보다는 이미 총리를 교체하려는 시도를 해봤으나 그 결과가 이미 나왔고 네. 좋은 말씀 하셨어요. 야당에서 인준할 만한 인사. 그랬는데 야당에서 인준할 만한 인사가 과연 있을까라는 거에 더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 그러면은 대충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정부가 하는 일에 있어서 특히 네. 대통령실이 나름대로 굉장히 딜레마를 겪고 있겠다라는 이해도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총리가 우리나라 역대 현대사에서 2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기록으로 남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분이 좀 더 뭐라 그럴까 필요한 시점에서 뭐 쓴소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진언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 레코드를 남겼으면은 총리가 바뀌어야 뭔가가 쇄신된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좀 잠재울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잼버리 때인가 나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화장실 청소한 거 외에 구체적으로 딱 각인되는 기억이 무엇일까?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그러면은 기록을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 방법이다. 아닐까. 네. 그 인사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문체부 2차관 후보군 중에 친윤계 이용 전 의원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앞두고 장미란 차관 바꾸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용 전 의원을 기용을 하면은 회전문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안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딱 그 소리 들으니까 그럼 다음번엔 장해찬인가? 그 생각까지 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또 한 번 비판을 받고 이용 전 의원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마치 또 이렇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눈을 가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어떤 정무적인 어떤 치밀함이나 정교함이 있다면은 정말 한 번 비판 들을 거를 훨씬 줄일 수 있는데 오히려 한 번만 들어도 될 거를 3배, 4배로 듣는 그 상황을 만드는 거는 오히려 그들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데 이것도 뭐 검토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뭐 의원님? 얘기 흘러나오는 네, 거는 저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 언론에서 어느 정도 취재가 됐으니까 흘러나오는 얘기일 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전에 이제 대통령 실장이 정치권 인사가 아니어서 뭔가 정무적 판단이나 또 국회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좀 더 유기적으로 이렇게 국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하시겠거니 했는데 보니까 뭐 큰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좀 실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야 영수회담 한 번 한 이후에는 이후에 대통령실의 후속적인 인사들이 이를테면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국방부에 통화했다는 이시우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제 사퇴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이원모 비서관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낙선했나요? 낙천했나요? 그리고 부인이 해외 순방 동행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던 분인데 다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총선 이후에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거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사들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참 뜸들이다가 지금 뭐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되어가는 마당에 다시 이제 개각이 나오는데 장관 얘기는 나오지 않고 차관 얘기가 나오는데 장미란 차관 자리에 뭐 이용 전 의원 이러니까 황당한 거죠. 장미란 차관이 뭐 일을 어마어마하게 못했나? 뭐 아니면 눈에 띄게 뭘 하지를 못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파리올림픽 개막 직전에 전당대회는 하겠다고 하면서 왜 장미란 차관만 지금 제일 먼저 거론되는가? 왜 제일 만만한가? 이렇게도 이제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인사들이 나오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개각설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 제가 10초만. 네. 일설에 의하면 일설입니다. 저 네, 모르는데요. 장미란 차관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는 일설은 있는데 네. 확인은 못 해봤어요. 네. 총선 후에 개각의 그 중심에 이 중심에 총리 얘기도 안 나오고 장관 얘기도 안 나오는 가운데 차관 인사가 왜 차관 인사 나오느냐? 딱 나오니까 네, 네. 이게 뭡니까? 네. 라는 얘기인 거죠. 뭐 실제 임명까지는 뭐 저희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2인 지도 체제를 띄웠단 말이에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집단 지도 체제도 아니고 단일 지도 체제도 아니고 이것저것 오구 잡탕으로 이제 2인 지도 체제에서 2등 한 사람을 부대표로 부대표. 한다 그래서 예. 누가 봐도 1등 한동훈 될 것 같으니까 2등 세워가지고 견제하려는 거야. 다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진정성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당을 잘해보자고 안정감을 생각해도 위해서 하신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일들을 왜 버리는지. 그래서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네. 어당팔이라는 별명은 접어야 되겠다. 당수가 8단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2인 체제 어떻게 보세요? 다른 당 얘기긴 하지만. 아니 저는 네. 처음에 딱 듣고 네. 말이 좋아 하이브리드지 굉장히 뭐 근사해 보여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뭐 절충형 지도 체제라고 해서 봤더니 그냥 변종이에요. 보니까 별 의미도 없는 변종이고 친윤도 비윤도 다 반대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생각한 걸까? 아니면 비대위에서 논의가 된 건가? 아니면은 어디서 이게 나왔을까? 나온 이야기일까? 굉장히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용임이 확실해요. 이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또 아마 고민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집단 지도 체제로 가면 1등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승민 전 대표가 들어갈 확률도 매우 높아지니까 유승민도 견제해야 되겠고. 용산과 관계가 안 좋잖아요. 저는 궁금해요. 누가 더 미운가? 한동훈과 유승민 중에 누구를 더 미워하나 궁금한데 다 견제하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한동훈도 안 되겠고 유승민도 안 되겠으니까 나온 게 네. 하이브리드 부대표 2인 체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뭔가 함께 가는 우리는 하나다를 외쳤습니다마는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배제에 지금 뭔가 이 시스템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이 엿보이는 그런 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근데 여기에 호응하는 또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안철수 의원은 난 찬성했어요. 그러면 부대표 되는 건가요?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은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이거를 누가 쌍수들어 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그 집권 이후에 6번이나 대표가 바뀌고 지방선거 대선 다 이긴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비대위 뭐 소송까지 해가면서
법무부 장관을 하던 한동훈 위원장을 총선 때 비대위원장 앉혀갖고 선거를 치르고 났는데 또 비대위로 가고 이런 비상식적인 또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집권 여당의 모습도 희한한 풍경인데 또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얘기를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또 한다. 이건 좀 빨리 집권당의 안정을 찾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예. 처음에 그 비대위원장 취임이 있으니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계속 개혁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혹시 당대표, 부대표 만들어가지고 한동훈, 유승민 체제를 만들어서 아주 개혁의 진수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어당팔의 그 묘수를 쓰려고 쓰시는 건가? 네. 하나라는 네. 우스개 생각마저 하게 돼요. 그 지도 체제라는 게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맞지도 않은 데다가 사실 지금 당이 저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지금 당원으로부터 지지도가 높은 전직 비대위원장과 대통령과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개인 관계를 떠나서 지금 어쨌든 공당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국가의 운영을 수임받은 그런 책임 여당인데 이런 관계 속에서 당의 룰을 정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이브리드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블랙 코미디죠. 예. 그 전당대회 룰이요. 그 민심 반영하는 거는 뭐 다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20% 반영하는 게 제일 의견이 많았다 그래요. 네. 이게 그 밖에서 볼 때는 20% 약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서요. 3대 7도 아니고. 네, 3대 7도 아니고 5대 5도 그래서 아니고. 예. 5대 5 해야 된다 네, 그랬는데 2대 8로 무슨 머리 가르마 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네, 봐서는 네. 과연 이 사람들이 그 당의 명운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오더를 받고 있다라는 불필요한 의심을 또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가 휘하되고 지금 야당이 몽골 기병 운운하면서 매섭게 지금 그 달려오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그러한 어떤 여당의 자세로서는 정말 믿음직하지 못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또 막상 그러면 묘안이 네, 무엇인가 네. 생각해 보면은 야 정말 웬만한 브레인 가지고는 저거 찾기가 어렵겠다라는 어렵다. 생각도 들어요. 네. 민주당도 당원 당규 개정이 이제 논란이잖아요. 그래서 뭐 당원권 강화하는 데는 의견은 모아지는 것 같은데 뭐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근데 당내에서 그 친명 핵심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는데도 그대로 밀고 나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처음에 얘기 나왔을 네.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뭐 한동훈 위원장을 두고 뭔가 바뀌거나 배제되거나 이런 게 안 돼야 되는 것처럼 사람을 놓고 뭔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당원 당규가 바뀐다거나 누구를 뭐 위해서 바뀐다거나 변화가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당원 당규 얘기도 네, 했었는데 결국에는 선수별로 다 만남을 가져서 의견을 수렴하고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처음에 예정된 대로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흘러가는 것 예, 같다. 그냥 뭐 네. 과정만 좀 거쳤을 뿐이지 분위기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제가 현역이었으면 저는 결사 반대죠. 반대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양당 모두 사람 중심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정숙 여사 얘기 한번 해볼게요. 김정숙 여사 2018년도 인도 방문 놓고 여권에서 지금 이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인도 방문 단장을 맡았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디왈리 축제의 주빈국이 대한민국이고 또 주빈을 김정숙 여사로 초청을 하면서 국빈 예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공군 2호기를 띄운 것은 국빈으로 디왈리 축제 주빈으로 초청한 인도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예의였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전에 타지마을 같은 것들이 일정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7일 날 10시 반부터 11시 반에 타지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이 들어있었고 이거는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반영된 일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한 데 이어서 이제 도종환 전 장관까지 이제 나섰는데요. 초청장 당시 일정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셀프 초청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동안 6년 전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는 게 이게 과연 정치 도의상 맞는 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이런 특검법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너무 심한 물타기 아니냐. 이 정권이 내도록 한 이야기가 취임해서부터 전 정권 노래만 불렀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전 정권 얘기 안 하겠다. 이제 내 책임이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어떤 다짐이나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계속 물고 늘어져서 이건 너무 심하다. 그렇다고 덮어질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계속해 왔는데 또 한편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이제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각각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좀 일치된, 정리된 입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왜 서로 입장이 조금씩 다를까? 이 기억의 오류인지 아니면 뭐 팩트가 다른 것인지 정말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조금 입장을 좀 정리해서 좀 누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동안 뭐 논란됐던 얘기들이 저는 뭐 매듭이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내식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서부터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막 했었는데 특히 배현진 의원, 특검법 발의한 윤상현 의원 당권 주자라고 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그 설명을 통해서 저는 일정 부분 다 해소가 되고 됐다. 매듭이 지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전에 야당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면은 윤석열 정권에서 해외 순방할 때 기내식이며 순방 비용이며 애초에 230억에 플러스 예비비 갑자기 예비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컸잖아요. 520억이니 30억 더 쓴 거 다 밝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니까 이 정도 설명했으면 정말 외교를 위해서라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모디 총리 3연임 성공해서 대통령이 SNS에 올렸잖아요. 3연임 축하한다. 그리고 한국과 인도의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가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까지 올리셨으면 이제 좀 정도권 그만해도 하셨으면 된다? 좋겠다. 이 정권 그리고 네. 국민의힘 그런 입장입니다. 기자 간담회 어떻게 보셨어요? 그 국민의힘에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외교 사안이기도 하다라는 외교, 것하고 그렇죠. 네. 기내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뭐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순방한 것까지 다 지금 오픈하지 않으면은 지금 비교해보자 뭐 영이 이런 안 얘기잖아요. 서는 상황이 돼버렸고 네. 솔직히 이런 상황이 이렇게 개진되는 게 민망하죠. 근데 어찌됐든 국회의원도 지금 여기 나섰고 또 여기에 더해서 뭐 여사 특검 하자고 했던 또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도 이제 표명을 하면서 이 문제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고발된 건도 있고 김정숙 여사도 뭐 고소를 예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뭐 이 선에서 끝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막 그렇게까지 여기에서 어떤 그 네. 야권 인사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2번이나 이거를 나와서 SNS에 이제 올리셨고, 하시고 예. 또 김정수 여사가 고소를 지금 예고한 상황인데 그분들도 여기서 이제 정리를 그만하시는 게 하고 낫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과거에 대통령 영부인이셨던 분인데 물론 이제 본인들의 그 진노한 부분도 제가 이해는 가요.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왜 그럼 김정수 여사가 타겟이 되었는가? 또 타겟이 될 만한 논란이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저도 또 이 얘기를 꺼내야 되나 조심스럽긴 한데 그 당시 인도를 2번이나 방문을 하는 데다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 타지마할과 관련해 갖고 또 뭐 타지마할을 못 가서 아쉬워했다는 등 그런 글쓴 사람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무슨 뭐 사리를 고쳐 입었느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그동안에 이제 그 순방을 다니면서 명소를 다니시면서 또 몇 가지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또 샤넬 옷 또 논란도 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그 또 김건희 여사 문제와 함께 이제 맞물리다 그렇게 하니까는 보니까, 맞물려져서 예. 물타기라는 얘기를 또 야당에서 할 하고 정도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우 말하는 것도 제가 말하면서도 속으로 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싶을 정도로 말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에서 그냥 그만하는 정리가 게 돼야 정리가 된다고 돼야 봅니다. 된다. 그 선물 받은 사리를 13벌 중에 그러니까 한 벌을 플러스 리폼을 네, 해서 네. 외교할 때 입고 나가시기도 하고 이게 바로 그거 고쳐 입은 겁니다라고 네, 했다는 네. 것까지 무슨 기록물 훼손 얘기까지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 없겠습니까?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보관하고 있는데 샤넬 화장품은 기록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기록물로 정리해야 될 최재형 목사 책은 왜 버리고 이사 갔습니까? 저희 너무나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논외의 별개의 문제인데 그 사리까지를 들춰내가지고 한다는 거는 과요불급이니까 이 정도로 멈추는 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10초만 하자면 네, 네. 이런 문제를 진영으로 나눠서 아,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니까 또는 상대 편이니까 해가지고 논리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선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하는 이 사회 현상 이것부터 혁파돼야 된다고 봐.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거는 긴 거 아니겠습니까? 명품백 잘못 받은 거고 아이 사리는 받았는데 옷도 많으신데 그걸 꼭 그렇게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오해를 살 그런 그럼요. 네. 예. 그럼 안 하는 게 낫다. 지금 이제 김정숙 여사 얘기 나오면 김건희 여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공개 소환 하기로 했다. 아니다. 언론 보도 잘못됐다. 뭐 이원석 검찰총장은 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얘기했으니 소환 조사 맞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김건희 여사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이원석 네.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는 말은요. 네.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이 100% 정확한 얘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검찰총장.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요번에 털려져야 돼. 이렇게 해서 털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이 것 또한 같아요. 매듭져야 된다. 아니 말은 청산유수예요. 그리고 그동안 존재감 안 보이다가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그러다가 임기 이제 서너 달 남겨놓고 굉장한 결기를 보이고 말인즉슨 맞는 이야기죠. 성역도 특혜도 없다, 예외도 없다. 그럼 배고프면 밥 먹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똑같다. 말인데 사실 소환을 해서 당사자 소환도 없이 주변부만 훑다가 정작 또 선물 주고받고 할 때 그 목격자인 비서들조차도 소환하지 않으면서 성역 없다, 예외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것 그리고 소환 조사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중앙지검에서 대번에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총장이 혼자 깃발 들고 결기를 보인다 한들 그게 이루어져야만 검찰총장 얘기가 맞았구나, 신뢰할 만했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뭐가 이루어졌어요? 말의 말로는 안 성찬이죠 된다. 지금. 네. 그러니까 네. 말만 하지 말고 언행 일치를 보여라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현안이 너무 많았는데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